아마 대통령께서는 내가 국회의원이라고 처음 했는데 떨어지니까 15대 때 너무 안 됐다고 생각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어디 딴 데 쓰실 생각이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당신은 먼저 김영삼 정부의 정무수석이 공보까지 컨트롤하는 언론을 우지자지하는 그 상태가 정무수석이 하는 게 맞지 않다. 정무수석은 정무에 관한 파트고 정무는 대통령이 나도 잘 아니 실무적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김중건 비서실장을 통해서 10사람 이름을 불러주면서 10사람한테 누가 좋은가, 그 당시에 나중에 결국은 그 사람이 하게 됐는데 뭐 이름을 밝히면 이강래예요. 근데 자꾸 이제 신문에서 내 이름이 거론되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라. 그랬더니 그걸 또 전화받은 그 명단 중에 서른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른이한테 난 들었어요. 그리고 옥두형, 뭐 권노갑, 뭐 선배, 뭐 이렇게 해서 10명 아마 그 가까운 측근들이 다 뒤로 물러나 있기로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한 명도 아니고 100% 문희상에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딴 데 쓸 데가 있는데 이러더니 나를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발표를 하라고. 그래서 이제 정무수석이 됐어요. 근데 정무수석이 이원정 수석이 하던 YS 때 그 엄청난 왕수석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하지도 않아요, 대통령은. 그런 자리를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힘까지 전부 합쳐서 비서실장한테 잔뜩 실리셨다고. 좀 청와대 체제를 바꾸시려는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국정원의 기조실장하고 바꿨어요, 나를. 근데 나는 아주 기조실장 되기를 나는 아주 100번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가서 행정의, 중앙행정의 요체, 어떻게 전국을 보는가,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빠삭하게 내가 평생 제일 많이 공부했어요. 그 1년을 난 일평생에서 국정을 실질적으로 행정으로 보는 시각이 익혀졌어요.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을 한 1년이 자기 평생에 제일 많이 공부했다고 그러더만은 그런 거 비슷한 난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그때 공부 많이 했어요. 그분은 뭐 리더십에 관해서는 통달한 양반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못지않아요. 아주 공부 많이 한다고, 많이 알아요. 그리고 성의 있고 겸손해요. 그리고 책임감이 강하다고. 그러니까 그 리더십이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이번에도 그 광복회장으로서 하시잖아요. 그건 역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통령이 싫어하는 거 알잖아요. 그래도 대통령 처음에 가까운 건 다 세상이 다 알잖아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들 친구인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는 거예요. 그냥 바로 그런 게 공인 자세인데 그런 의미에서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분이고. 네.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는 마음도 조금도 한치도 없어요. 그 양반 흔들리지 않아요. 계속 김대중 대통령만한 위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찬 원장 국정원 때 삼불 세 가지를 하면 안 된다. 라는 게 엄명이에요. 나도 그 엄명을 받기 위해서 갖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국정원을 바뀌었어요. 이름도 국정원으로 바뀌고 국가정보원으로 바뀐 게 그때입니다. 첫째, 고문은 절대 안 된다. 그 다음에 도청은 안 된다. 도청 없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정치 관여 금지. 이게 사실 법에 다 있는 거예요. 국정원법이 있어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원칙이 된 거라고요. 이게 무너진 게 이명박 국정원부터 무너진 거예요. 원세훈 원장 가시면서.
우리 역사에는 지금 그런 분이 다른 샘플이 없죠. 완벽하게 그렇게 한 사람은 없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완벽하게 통합의 정치를 했어요. 그분은 정치 자체가 통합이 제일 본령이라고 생각해요. 정치를 왜 하냐? 통합으로 보는 거예요. 경쟁과 싸우는 걸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수단이에요. 그분은 유명한 그 어록 중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서생적 문제의식이 있어야 된다. 정치를 하려면. 그 대신 상인적 현실 감각도 있어야 된다. 그런데 둘 중에 똑같은 비중인 것 같지만 닳습니다. 서생적 문제의식은 이상, 실현해야 될 가치, 이거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서생적 문제의식이 없으면 정치가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루려면 수단이 필요한데 상인적 현실관계가 없으면 권력을 쟁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도 네 번째나 도전하면서 대통령이 하고자 했던 그 뜻은 바로 상인적 현실감각으로 권력의 쟁취의 어떤 그런 대목이 있거든요. 그러나 정치의 본령은 서생적 문제의식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과연 무엇이 정치인가? 정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껴안음, 용서, 화해, 그리고 그들을 대변하는 것. 배고픈 사람 밥 먹여주고, 등 시린 사람 등 따숩게 하고, 억울한 사람 눈물 닦아주고, 아니면 같이 울어주고. 김대중에 있어서 눈물은 가장 같이 있는 겁니다. 그게 휴머니즘의 본질이에요. 인간의 본질. 그 본질의 가장 한 일의 요체는 정치는 통합에 있다. 하나로. 국민을 하나로. 국민의 정부라는 말을 만든 것도 그런 뜻이에요. of the people의 번역이에요. for the people, by the people은 이미 어느 정도 됐다는 거예요. for the people은 위민 정치인데 국민을 위한 정치는 국민을 위하지 않는 정치를 내세우는 어떤 나라 어떤 국민이 있냐. 왕이라도 그건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by the people은 선거에 의한 절차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건 어느 정도 완성이 됐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국민을 생각하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사인여천이라고 해서 하늘처럼 생각해라. 어디 부분이든지 인간을 강조하는 그런 말들을 가장 먼저 앞세운 정치인이에요. 그것을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당연한 거를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중상층과 서민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모든 걸 하나로 묶어가려고 모든 행정의 정치에 집중하셨던 그런 대통령. 내 인생에서 내 인생을 바꾼 김대중의 눈물 세 가지를 내가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광주를 16년 만에 처음 가시던 날. 그날 제가 동행했어요. 어떻게 우연히 저도 같이 기차 한 칸을 해가지고 광주를 갔어요. 16년 만에 가는 겁니다. 1971년 선거 때 가시고 그동안 쭉 제1차 명명, 2차 명명, 감옥살이 한 번도 못 갔어요. 16년. 1987년 9월이야. 광주 앞에 이제 딱 도착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 사람이 많이 올 줄 몰랐던가 기술이 부족했던가 연단을 아시바라고 이게 나무로 만들었어요. 나무로. 근데 사람이 그때 광주 인구가 60만인가 그러는데 70만이 모였대. 장안 100만이라고도 하고 장안 광주 시민은 물론이고 전라남도 뭐 전국에서 왔을 거야. 아마 새까맣게 와가지고 금남로까지 갔대. 광주 여기서 금남로까지. 그러니까 꽉 찼대요. 거기에 방송을 거기까지 다 냈대. 그래 하루 전날 그래도 거기서도 방송을 들었다니까. 금남로에서 들었다니까. 그러니까 그 얼마나 많은 인파겠어요. 근데 딱 올라가셨는데 억지로 올라갔어요. 그냥 나도 그 아시바를 붙잡고 흔들리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고 있었고 그 중에 하나였고. 올라갔는데 기억에도 내가 생생한 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하나 바꿔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이 김대중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이러니까
본인도 통곡이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엉엉하는 통곡을 하더라고. 다 그냥 남녀노소 뭐 경상도 전라도 뭐 잘나고 못나고 뭐 이쁘고 비기시고 이게 그냥 전부 다 같이 우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한 5분 못했어. 연설이 시작이 안 됐어. 그래서 울면서 나는 거기서 정치의 현장, 정치의 가장 중요한 대목은 통합이구나. 눈물로서 하나가 되는구나. 눈물 속에 녹아내리는구나. 모든 분열과 갈등과 이런 게 다 한꺼번에 해소가 되는구나. 정치는 이래서 하는 거구나. 정치의 가장 중요한 대목을 난 거기서 익혔어요. 내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첫 번째 눈물이. 그리고 두 번째는 대통령 취임식 날. 그날 엉 우신 건 아니지만 가슴속에 흐르는 눈물을 느끼겠더라고. 소득은 떨어지고 기업부터 사는 속출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땀과 눈물과 여러분의 땀과 눈물이 요 대목에서 못 잊으시면서 근데 전 국민이 텔레비전 그걸 보면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되니까 그 모기가 가능한 거예요. 잘 살고 못 살고 부자고 재벌이고 돈 그거 안 내면 안 내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내면 내는 거예요. 문제는 그거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그걸 하나로 묶는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게 정치가 왜 있나? 정치는 왜 하는가? 바로 그 순간이에요.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정신. 그거를 그냥 모범으로 보여주셨던 바로 그날이 그 눈물이었고. 세 번째는 남들은 좀 그런 걸 심각하게 생각할지 몰랐으나 나는 굉장히 그것도 의미 있는 눈물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그 뭐랄까 그 보이지 않는 지지자들 속에서 뭔가 갈등 비슷한 게 상존하고 있었던 때예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그 자리에 휠체어를 타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걸 다 아니까 휠체어를 타고 오셨어요. 그 해 8월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거기 오신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오신 거예요. 휠체어를 타고. 그리고 권양승 여사 딱 앞에서 내가 바로 옆에 앉았었어요. 그래서 나는 정확하게 그 워딩을 들었다. 내 영혼의 반이 날아갔어요. 내 몸의 반이 날아갔어요. 이렇게 두 마디 하셨다. 그러면서 그냥 붙잡고 통곡이요. 그때 통곡.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이게 용서와 화해가 어떤 것인지. 그래서 하나를 만드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 김대중 대통령이 내 일생에 영향을 준 세 눈물이. 나는 눈물의 의미 부여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눈물은 인간이 고귀한 액체를 셋을 내요. 피, 땀, 눈물이에요. 그런데 피와 땀은 동물도 내요. 눈물은 동물은 못해요. 그건 아주 고귀한 감정의 산물이에요. 그냥 눈물 한 방울이 아니에요. 눈물 한 방울 속에는 감동을 받거나 내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앞으로의 행동까지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피에 있는 게 아니고 땀에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엔 그게 있다고. 근데 그런 일들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게 너무 지도자가 눈물을 많다 뭐 이런 양반도 있더라고. 근데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게 얼마나 또 순수하고 인간적이에요. 그 속에서 통합이 나온다고 난 생각하거든. 공감이 된다고 난 생각하거든. 그게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많이 봤죠. 그리고 말씀을 하시다가 좀 이렇게 약간 말이 너무 길어진다 이렇게 생각돼서 민망하다 이럴 때는, 그리고 사람들이 좀 지루해야 한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무당도 굿할 때 복채를 많이 놓으면은 춤을 더 많이 잘 춰요. 이러면서 박수를 유도할 때도 있었고, 옛날 아줌씨 떡도 사 먹는 법이에요. 경제 얘기하면서 하시면서 아줌씨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게 해서 기억이 나요. 아주머니 떡도, 아주머니가 해준 떡도 아마 그런 뜻인가 봐요. 그게
싸야 뭐 사 먹는다. 그런 얘기서부터 이렇게 속담도 많이 인용하시고 한 번은 이석현이가 제치는 말을 잘해요. 근데 이제 그 말을 하나 인용하시면서 쌀에 뉘가 이렇게 있다라는 표현을 한번 하시고 오늘 내가 이석현이 말 써먹었네 이러면서 한번 웃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석현이가 그 말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모양이에요. 쌀에 뉘가 있는데 뭐 이렇게 그런 상황을 설명하시면서 그런 얘기도 그런 건 별로 안 웃기겠네. 그런 얘기는 가끔 하셨죠. 또 내가 오늘 들어오는데 어느 분이 나보다 젊으시다 이런데 그 너무나 젊은 게 당연합니다. 자기 인생에 감옥살이 몇 년 했죠. 또 망명생활 뭐 했죠. 30년을 빼야 돼요. 내 나이에서. 그때가 75이라면 30년 빼면 45이에요. 그럼 이 45이 정도 돼야 되잖아. 이런 식으로. 별로 안 웃네. 애환이 있었죠. 근데 그 원칙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나는 다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 대통령 말씀대로만 하면 되니까. 이기택 대표 비서실장으로 내가 초선 의원일 때인데 영국 가 계신데 내가 이기택 대표한테 몇 번을 안 하겠다. 대변인이라면 하겠다. 그거는 영국에서 오다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대변인은 얼굴이 텔레비형이 아니라고 좋게 말하는데 못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에 자주 나올 대변인으로는 적합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비서실장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서실장은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에. 내가 비서를 첫 출발을 김대중 대통령 밑에 비서실 차장을 했는데 그래서 영국에다가 연락을 보냈어요. 편지로. 그 답이 왔어요. 그 모든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조금도 여기 구애받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해라. 그래서 내가 이제 비서실장이라도 맡아야겠구나. 그리고 조건을 내가 내세웠어요. 담배를 그 양반이 많이 피는데 나도 그때는 담배를 무지하게 필 때 담배 끊은 건 정무수석 되면서 내가 끊었어요. 그날부터 끊었어요. 정무수석 되는 날부터. 김대중 정부 청와대 들어가면서 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가 그냥 보루로 담배 폈다고. 내가 담배를 대표랑 비서실장이 앉아서 맞담배 하는 건 얼마나 보기 흉합니까? 그런데 나도 모르게 피게 될 때는 용서하세요. 그걸 용서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줬대. 하나는 김대중 대통령이 정계에 복귀하기를 나는 원하지 않지만 복귀하시는 날, 복귀를 하시면 그날로 나는 떠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나 걱정 말라고 난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게 현실이 됐잖아요. 복귀하게 됐잖아요. 그때 이제 돌아온 해병이라 가지고 나하고 박지원이는 부대변인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송교동에 새로운 당이 만들어지는 그때 새정치국민회인가 뭐. 그래서 보면 우리는 그냥 두 번도 생각 안 하고 그리고 미안할 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이기택 대표 비서실장 할 때 했으니까 조건을 그렇게 붙였고 때가 되면 한다. 그럼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섰다고. 거기서 날 욕을 못해. 그래서 싸가지 없다거나 뭐 의리 없다거나 이런 소리를 못한다고. 애초에 나는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그 원칙대로 맞춰서 했고 똑같아요.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모셔서 가서 잘 모시라고 이렇게 답이 오더라고요. 그럼 나는 하겠다. 요청을 받았을 때 내가 판단하는 기준은 대통령이 오케이 하냐 안 하냐. 근데 막상 가보니 현실적으로 특검 문제로 들이치지 창당 문제로 또 새로운 당 하나 만들겠다고 그러지. 나는 청와대에서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내가 어떻게 노력했는가 그때 기자들이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새로운 창당에 난 반대했고. 근데 뭐라 그럴까. 국가 대세라고 그럴까. 국군이라고 그럴까. 이게
있는 모양이에요. 이게 역사의 수레바퀴를 개인의 한 사람으로 언행으로 바꿔지지가 않아. 그냥 착착착착 진행되는 거야 그냥. 뭐 그것도 그날 아침까지도 했어요. 아침까지도. 근데 내가 그때 국무회의 들어갔으면 그 전무를 내가 나 때문이라도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날따라 당에서 김원기 의장, 그때 뭐 무슨 직책인지 모르겠는데 이상수 총장, 뭐 누구 청와대를 들어왔어요. 오늘 국무회의 있는 날. 그 세 분 답대를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무회의 들어가니까 반대지. 절대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면 안 된다라는 얘기 허러운 거니까. 차라리 내가 그날 들어갔었어야 되는 건데 말이야. 그래서 쪽지를 보냈다고, 내가 쪽지를 이렇게. 근데 지금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뭐 누가 그걸 갖다가 대통령한테 주는 그것을 안 한 거예요. 그건 뭐 사인이 안 맞고 이게 운명이구나. 그래서 그냥 완전히 그냥 파토가 나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도 그 순간순간을 김대중 대통령은 참 슬기롭게 현명하게 그거를 아마 역사를 보지 않는,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같으면 거기서 막 까탈을 부리거나 뭐 뒤집거나 판을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은 그냥 묵묵하게 잘 마무리가 되도록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결국은 다 후회하게 되고 다 도로 다 되지 않았어요.